자, 이제 파트 1 물질의 물리화학적 성질의 적중 예상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중에 그냥 좀 간단한 해설로 대체가 가능한 쉬운 문제들은 제가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계산 문제나 좀 내용의 설명이 필요한 부분만 제가 설명을 같이 해드리면서 분석을 해드리도록, 같이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입니다. 다음 중 불균일 혼합물은 어느 것인가? 광물은 기본적으로 불균일 혼합물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죠. 반대로 공기나 소금물이나 사이다는 그 성분이 항상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는 균일 혼합물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답은 3번입니다. 3번입니다. 0도씨의 얼음 20g을 100도씨 수증기로 변화시키는 데 필요한 열량. 여기 융해열과 기하열이 두 가지가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물질의 이제 상태 변화를 시키는 열을 우리가 잠열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온도만 변화시키는 열을 우리가 현열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열량을 이제 이 문제에서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식에서 보시면 이제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이 자 80칼로리 곱하기 20g 요거는 이제 0도씨의 얼음을 0도씨의 물로 바꾸는 상태 변화에 필요한 열량이겠죠. 그리고 20g 곱하기 1칼로리 per g 도씨, 그리고 이게 온도가 100도씨까지 가열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녹아있는 물을 100도씨로 끌어올리는 현열에 관한 열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마지막 파트가 이제 기화열이고, 이게 또 상태 변화, 즉 물을 수증기로 바꾸는 이제 잠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곱해서 계산을 해보면 약 14,380칼로리 정도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의 문제는 잠열인가 현열인가 얼마큼 필요한가 요거를 나눠서 식으로 구성해서 계산하면 푸실 수 있습니다. 답은 4번입니다. 자, 4번입니다. 아래 그림의 이제 상태를 보고 이 상태 변화를 이제 해당하는 상태 변화가 무엇인가를 찾는 이제 문제인데요. 자, 고체가 액체가 되는 것을 우리가 융해라고 하죠. 그리고 고체나 기체나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우리가 승화라고 합니다. 답은 1번이에요. 요거 그림을 중심으로 꼭 암기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6번입니다. 배수비례의 법칙이 적용 가능한 화합물을 옳게 나열한 것은, 이 배수비례 법칙 자체가 원소 두 가지가 결합했을 때 일정한 이제 수로 이제 결합이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요게 물질이 그러니까 원소가 두 가지가 결합을 했잖아요. 얘는 세 개고 얘도 세 개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동소체라 배수비례 법칙과는 관련이 좀 없죠. 답은 1번입니다. 자, 7번입니다. 어떤 용기에 수소 1g과 산소 16g을 넣고 전기 불꽃을 이용해서 이제 물을 만든 거죠. 반응 전과 동일한 온도 압력이 유지가 됐을 때 최종 기체의 총 부피는 처음 기체의 총 부피에 얼마가 되는가? 얘를 구하려면 우선 그 수소와 산소가 반응하는 그 물 반응식을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게 물 반응식, 기본 반응식인데요. 수소 2몰, 산소 1몰이 반응해서 물 2몰을 만들죠. 그래서 몰수로 이제 그 해당 물질을 계산을 해보면 수소가 문제에서 이제 1g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1g을 수소에 이제 수소 분자죠. 분자량으로 나누면 수소는 총 0.5몰이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산소는 16g이라고 했으니까 그 16g을 분자량으로 나누면 산소 역시 총 0.5몰이 있는 상태입니다. 즉 산소와 수소가 각각 0.5몰씩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문제 반응식에서 보면 수소와 산소가 2대 1로 반응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0.5몰의 그 수소가 반응을 하려면 산소는 0.25몰, 즉 이것의 절반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수소 0.5몰과 산소 0.25몰이 반응을 하고
산소 0.25몰은 이제 남는 거예요. 그러면 반응 전의 기체의 몰수를 따져보면 이 두 개를 더하면 되겠죠. 그래서 기체는 이제 1몰이 있습니다. 이게 뭐 1몰의 기체를 부피로 나타낼 수는 있지만 이게 뭐 현재 이 문제에서는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냥 몰수를 표현해도 문제 푸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반응 후에 총 기체의 몰수를 보면 위의 식에서 이제 수소의 수만큼 이제 수증기, 물의 기체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물이 0.5몰이 있고 남아있는 요 산소가 0.25몰이 있어서 총 부피는 기체의 부피는 0.75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부피비로 나누면 전체 값을 우리가 이제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0.75를 1로 나눈 값이 4분의 3. 그래서 답은 네, 4번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처음에 보면은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반복해서 풀어보시면 네, 푸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8번입니다. 어떤 금속 8g을 연소시키니 11.2g의 산화물이 얻어졌다. 이 금속의 원자량이 140이다. 그럼 산화물의 화학식은 얼마냐? 이것도 위의 문제하고 어느 정도 좀 비슷한 식으로 푸실 수 있어요. 우선 금속이 8g이 있는데 이 원자량이 140, 이게 지금 단위가 나오지 않았는데 원자량의 단위, 화학식량, 분자량의 단위는 이제 그램 퍼 몰입니다. 자, 그러면 이 8g을 네, 해당 물질의 원자량으로 나누면 이 금속이 몇 몰인지가 나와요. 그래서 계산기로 두드려 보면 자, 8 나누기 140 하면 0.05714 뭐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요 몰수만큼 있는 겁니다. 이게 0.05714 대 0.2잖아요. 그러면 두 개 중에 하나를 기준으로 삼아서 하면 됩니다. 그럼 얘를 기준으로 놓으면 자, 계산식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0.2를 0.05714로 나누면 대충 3.5가 나와요. 즉 1대 3.5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3.5라는 거는 이렇게 뭐 M 5, 3.5 이렇게는 안 쓰잖아요. 다 이제 자연수로 써야 되니까. 그래서 곱하기 2를 하면 M2, 5, 7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답이 4번이 되는 겁니다. 9번입니다. 표준 상태 11.2g의 암모니아에 들어있는 질소는 몇 g인가? 우선 암모니아의 화학식을 쓰면 이게 NH3잖아요. 그럼 이 화학식을 기준으로 요게 몇 몰인지를 찾으면 돼요. 표준 상태가 우선 이제 0도씨 1기압일 때 보통 22.4리터의 부피를 1몰의 기체가 갖게 됩니다. 그런데 11.2면 22.4의 절반이잖아요. 그럼 NH3 0.5몰이 있는 거예요. 그쵸? 그럼 얘가 1몰일 때, 네, 1몰일 때, 이 N이 원자량이 14, 뭐 요거는 뭐 1 곱하기 3이니까 3 해서 총 17g의 암모니아가 있고 그 중에 질소가 14g이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1몰일 때 14g인데 0.5몰일 때 얼마냐 하면 절반이니까 요거 2로 나누면 7g이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풀면 답은 1번이 되겠죠. 10번입니다. 에테인을 연소시켜서 이산화탄소와 수증기가 생성이 되는데 표준 상태에서 에테인 30g 연소시킬 때 발생하는 이산화탄소와 수증기의 분자수, 네, 이걸 계산하라는 문제인데요. 에테인 완전 연소식을 우리가 완성을 해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네, 연소한다고 했으니까 네, 그러면 C2H6 플러스 A O2는 B CO2 플러스 C H2O. 요거 하나씩 맞춰서 한번 해볼게요. 우선 탄소가 두 개가 있잖아요. 그러면 자, 탄소가 여기는 있고 여기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앞에 있는 요 B라는 개수가
네. 2가 되겠죠. 네. 2CO2가 되고요. 그 다음에 수소가 6개 있죠. 그런데 네. 여기 지금 이제 수소가 2개가 있으니까 C는 네, 3이 되겠죠. 그쵸? 그래서 여기에 지워지고 이렇게 3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산소의 개수를 찾아보면 자, 산소가 2, 2는 4, 3, 1은 3 더하면 7개죠. 여기 2개 있으니까 A가 2분의 7이 오면 네, 식이 완성이 되겠죠. 그래서 A는 2분의 7이 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정수비로 써야 되기 때문에 여기다 양변에 다 2를 곱해서 자, 2 에테인, 그 다음에 7 산소, 그 다음에 4 CO2, 6 H2O 이렇게 쓰는 게 맞는데 자, 이런 식으로 그냥 써놔도 문제 푸는 데는 큰 지장은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자, 그럼 문제에서 에테인을 몇 g을 이제 연소시킨다고 했냐면 30g을 연소시킨다고 했어요. 그러면 30g이 몇 몰인지를 찾으면 돼요. 자, 우선 이제 그러니까 분자량을 계산을 해보면 12 곱하기 2개 더하기 네, 1 곱하기 6 하면 24, 6 더하면 30이죠. 문제가 좀 편하게 하라고 그냥 원자량과 같은 화학식량과 같은 양을 줬네요. 얘가 1몰이에요. 얘가 1몰입니다. 그래서 1몰이 연소할 때 2, 3, 총 몇 몰의 그 이산화탄소와 물이 생성이 됩니까? 총 5몰이죠. 네. 그러면 아보가드로의 수를 생각을 해보면 1몰당 1몰의 개수가 6.02 곱하기 10의 23승이거든요. 네. 그럼 여기다 5를 곱하면 6, 5 하면 30이잖아요. 네. 30.1이겠네요. 곱하기 10의 23승 해서 값이 유사한 게 4번이 답이 되겠죠. 답은 4번입니다. 11번입니다. 액체 0.2g을 기화시켰더니 그 증기의 부피가 97도에서 740ml 수은주 부피 80ml였다. 이 액체의 분자량. 얘는 이상기체 방정식으로 푸는 거거든요. PV는 nRT. 요걸로 푸는데 지금 보면 예, P값이 주어졌죠. 네, 이거를 이제 대기압으로 바꿔야 돼요. 그럴 때는 이 740을 760으로 나누면 이게 이제 ATM 단위로 바꾸는 그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자, 계산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740 나누기 60하면 0.974. 자, 우선 압력은 0.974가 됩니다. 그리고 자, V 값은 80ml라고 나와 있는데 조금 이따 계산할 그 기체상수, 요 R이 기체상수 값입니다. 이 기체상수의 단위가 리터 단위거든요. 그래서 얘는 이제 리터로 바꿔줘야 돼요. 리터로 바꾸려면 1000으로 나누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V 값은 얘를 1000으로 나누면 0.08이 되겠죠. 자, 이렇게 되죠. 그리고 이제 N 값을 우리가 지금 모르는 거예요. 이게 몰수인데 몰수는 요 물질을 기준으로 이제 분자량으로 나눈 값이니까 0.2 나누기 분자량이 N값이 되겠죠. 요거를 나중에 넣어서 구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R은 0.082 리터 ATM per 몰 K 요게 그 단위거든요. 그래서 얘를 그대로 넣으시면 되고 자 T 값은 온도잖아요. 온도가 97도면 이거 절대 온도로 바꿔야 됩니다. 그럼 273을 더하면 돼요. 그래서 97에 273을 더하면 네, 370이네요. 그래서 370. 그러면 얘 나왔고 얘 나왔고 얘만 모르잖아요. n만 남기고 넘기면 n은 자 R T 곱하기 T분의 PV가 되죠. 그러면 0.082 단위는 이게 다 같은 단위 삭제될 수 있는 걸로 써서 우선 단위는 생략하고 그냥 값만 써볼게요.
곱하기 370분의 압력 0.974 곱하기 V값 0.08입니다. 요게 N값이에요. 그러면 요 값을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0.974 곱하기 0.08을 뭘로 나누냐? 0.082 곱하기 370으로 나눌게요. 그러면 0.00256이라는 값이 나옵니다. 즉 n이 0.00256이 나와요. 그러면 이 n값이 아까 분자량을 그 0.1을 분자량으로 나누는 값이라고 했잖아요. 여기 보면. 자, 그래서 n값을 분자량이 지금 우리가 모르니까, 자, 분자량 양분의 0.2이면 요 값이랑 요 값이랑 이제 스위치를 할 수 있죠. 즉 분자량은 0.00256분의 0.2가 됩니다. 계산기로 한번 해볼게요. 0.2 나누기 0.00256 하면 78 정도가 나오죠. 네, 그래서 답이 분자량이 78이 답입니다. 네. 제가 지금 이 풀었던 방식이 밑에 있는 해설이랑 좀 다르거든요. 근데 결론만 얘기하면 뭐 같은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PV는 NRT의 이상기체 방정식을 활용을 해서 하나씩 집어넣고 계산을 하셔야 되는데 우선은 압력 환산하는 거 아셔야 되고요. V는 밀리리터를 리터로 바꿔줘야 된다라는 것과 그리고 기체상수 R값은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단위를 꼭 숙지를 하셔야 문제를 풀 수 있어요. 그리고 절대 온도는 97, 그러니까 273을 더한 온도로 켈빈 온도로 바꿔서 요 식에 집어넣고 풀면 풀 수 있다. 답은 3번입니다. 14번입니다. 우선 그 95 질량 백분율 % 황산의 비중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것을 이제 몰농도로 환산하면 얼마인가? 그러면 주어진 조건을 기준으로 이제 이 비중값의 단위가 이제 그램 퍼 밀리리터잖아요. 근데 이제 95%라고 하니까 0.95를 곱하면 이제 순수 황산이 이제 나오는 거죠. 나머지는 물인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걸 곱하면 1.784 그램 퍼 밀리리터가 나오고 이제 밀리리터 리터 환산하는 인자로 곱해서 나타내면 이게 1748 그램 퍼 리터, 즉 1리터당 1748g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황산의 분자량은 H2SO4 분자량이 98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값으로 그 위에서 구한 황산의 양을 나누면 결국에 몰 퍼 리터만 남아서 이거를 이제 그 몰농도로 환산해서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값을 나눠보면 17.84 몰 퍼 리터가 나오고 요게 몰농도가 되겠죠. 답은 17.8 몰농도가 됩니다. 3번입니다. 자, 16번 다음 중 공유결합 화합물이 아닌 것은, 자, 결합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기서는 이제 이게 이온이냐 공유결합이냐 그것만 구분하실 수 있으면 돼요. 자, 이온 결합은 기본적으로 금속과 비금속입니다. 금속과 비금속. 네, 금속은 주기율표상으로 왼쪽 아래쪽으로 가면 금속성이 강하고 비금속은 주기율표상으로 오른쪽 위로 가면 강할수록 강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요것만 이온 결합이고요. 나머지는 다 이제 공유 결합 화합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18번입니다. 물 H2O가 자, 황화수소보다 비등점이 높은 이유. 이거는 기본적으로 수소 결합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 차이 때문에
이제 비등점이 높고 낮은 게 결정이 되는데, 수소 결합을 하는 주요 물질이 산소나 플로린 이런 것들이 수소 결합을 하고요. 암모니아도 가능합니다. 근데 황은 수소 결합을 이루지를 못해요. 그래서 수소 결합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비등점의 차이가 존재를 한다. 답은 2번입니다. 20번입니다. CuNH3, 4, 2 플러스 이온에서 NH3와 Cu, 구리, 이가 이온 사이의 결합은 이 문제는 기본적으로 여기서 중심 금속이 이제 구리고요. 그 다음에 NH3가 리간드거든요. 그래서 얘가 이제 비공유 전자쌍을 공유해주는 물질이라고 보시면 돼요. 두 개가 합쳐진 게 이제 우리가 짝이온이라고 할 수 있죠. 대표적인 베이결합 물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답은 4번입니다. 22번입니다. 원자의 구성 입자 중 화학적 성질을 결정하는 입자, 전자가 몇 개 있느냐에 따라서 성질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전자의 개수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답은 3번입니다. 24번입니다. 양성자 수가 11개인 원자의 번호수는, 이 양성자 수가 그냥 원자 번호예요. 그래서 11이고 나트륨이 해당이 되겠죠. 답은 2번입니다. 25번입니다. 체외각 전자가 2개 또는 8개로서 불활성인 것은, 얘를 이제 보통 비활성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죠. 영족 원소 18쪽. 그래서 체외각 전자 2개면 전자 껍질 하나일 때 2개는 수소, 헬륨이고요. 그리고 8개는 그 두 번째 주기에 있는 맨 끝에 있는 네온이 되겠죠. 답은 4번입니다. 27번. 다음 중 1차 이온화 에너지가 가장 작은 것은, 이온화되기 위해서 에너지를 가장 적게 써도 되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선 족과 주기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족은 이제 이게 세로잖아요. 족이 이렇게 아래로 이렇게 내려가는. 그래서 껍질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 안에 있는 양성자하고 멀어지니까 이거 띄어내는데 에너지가 좀 적게 들어요. 그래서 껍질이 많을수록, 그러니까 족이 높으면 높을수록 에너지가 적게 들고요. 주기에서는 동일한 주기로 한번 해볼게요. 자, 전자가 이렇게 4개, 원자 양성자가 4개가 있다고 치면 첫 번째 껍질에 2개가 있고, 자, 두 번째 껍질에 이렇게 2개가 있겠죠. 하나 더 쓰겠습니다. 자, 3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총 5개잖아요. 5개가 당기는 요 힘과 똑같은데 여기는 이제 4개가 있어요. 4개가 있어요. 4개. 3개로 합시다. 3개. 네. 3개가 있으면 껍질 처음에 2개가 있고 두 번째 껍질에 전자가 하나가 있겠죠. 3개가 요거 당기는 힘과 5개가 당기는 힘은 요게 훨씬 크잖아요. 그래서 같은 주기에서는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이온화 에너지가 많이 들어요. 즉 아래, 왼쪽으로 가면 갈수록 이온화 에너지가 적게 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주기율표상으로 보면 이 물질들 중에 껍질이 제일 많은 게 세슘이에요. 그리고 얘는 1족입니다. 그래서 이 세슘이 1차 이온화 에너지, 전자 하나 띄어낼 때, 전자 하나 띄어낼 때 에너지가 가장 적게 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답은 3번입니다. 29번입니다. 선 스펙트럼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이제 전자가 에너지가 높은 껍질에서 낮은 껍질로 이제 특정 에너지만큼만 뚝뚝 떨어질 때 딱 그 에너지에 해당하는 색의 선만 나타나거든요. 만약에 에너지가 연속적이라면 이제 무지개처럼 이렇게 그라데이션처럼 색이 모두가 이어져서 나와야 될 텐데, 띄엄띄엄 선만 나온다는 거는 그게 연속적이지 않다라는 걸 의미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30번. 주양자 수가 4일 때 이 속에 포함된 오비탈의 수는, 주양자 수의 n의 제곱만큼 오비탈이 있다고 했죠. 그럼 16입니다. 답은 3번입니다. 31번입니다. SI 규소의 전자 배치는,
우선 규소는 원자 번호 14번이에요. 네. 그래서 이거 표시할 때 예를 들어 1s 제곱하면 이게 주양자 수고 이게 오비탈의 모양이고 이게 전자 수라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우선은 순서대로 1s의 제곱, 그 다음에 2s의 제곱이 오고, 그 다음에 2p에는 총 6개의 전자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들어가고, 그 다음에 3s의 제곱이 오고, 그 다음에 3p의 나머지 전자 번호 14개 중에 2개, 6개면 10개죠? 12개죠? 나머지 2개가 여기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럼 전자수가 딱 맞아요. 이 문제는 S오비탈에는 전자가 2개가 들어가고, 그리고 P오비탈에는 전자가 6개가 들어가고, 그리고 앞에가 다 안 들어갔는데 뒤에가 2개가 다 들어갈 수 없다라는 그 대전제만 알면 요 규소의 원자 번호를 통해서 답을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기준에 맞는 그 전자배치를 찾아보면 1번이 되겠죠. 답은 1번입니다. 32번입니다. 전자배치가 이렇게 되어 있을 때 M 껍질의 전자 수는 자, 껍질이 K, L, M, N에 따라서 주양자 수가 1, 2, 3, 4 껍질이 2개, 껍질이 1개일 때 K 껍질, 2개일 때 L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N 껍질은 세 번째 껍질인 거예요. 그럼 주양자 수가 세 번째 있는 게 이렇게 2개죠. 그래서 2와 5를 더하면 7입니다. 이거 지난번에 제가 문제로 한번 풀어드렸던 것 같아요. 총 7개죠. 답은 3번입니다. 33번입니다. 원자 번호 18번, 질량수가 25. 원자 번호가 18번이라면 이게 양성자의 수죠. 네. 그리고 질량수가 25면 이게 이제 양성자 플러스 중성자의 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요게 이제 결국 이제 질량수가 되니까 25이고 양성자가 18번이면 여기다가 이제 7을 더하면 25가 되겠죠.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34번입니다. 다음 물질 중 sp3 혼성 궤도 함수와 가장 관계가 있는 것은 이 부분은 깊이 설명드리면 너무 어려워요. 저도 쉽지 않습니다. 최대한 문제를 맞출 수 있는 선에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 4가지 물질이 있는데 우선 이제 탄소를 한번 제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이게 메테인이잖아요. 그럼 탄소 같은 경우는 얘네가 지금 이제 이런 식으로 전자쌍을 공유하면서 되어 있는 공유결합 물질이잖아요. 탄소만 놓고 보면 이게 체외각 전자가 4개예요. 그래서 탄소는 이 원자 번호가 6번이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껍질에 전자가 2개가 이렇게 있고, 그리고 두 번째 껍질에 전자가 하나, 둘, 셋, 4개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 탄소가 이 수소와 전자쌍을 공유를 할 때 얘네들을 각각 공유를 하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그런데 이 전자쌍의 순서를 보면 요거는 우선 s오비탈이고, 그러니까 구형의 모양을 지니면서 전자가 돌아다니고, 요 3개는 p오비탈 R형 모양, 이렇게 R형 모양을 띠면서 이 원자 핵을 돌아다닙니다. 이 전자가. 그래서 이 여러 가지 물질 중에 이 탄소가 체외각 전자가 하나, 둘, 셋, 4개가 있으므로 요 s오비탈 하나, p오비탈 3개인 총 4개의 혼성 궤도 함수를 우선 탄소가 이 4개의 오비탈을 섞어서 만듭니다.
그 혼성 궤도 함수를 이제 혼성 오비탈을 만든 것을 기준으로 이 수소가 지니고 있는 s 오비탈 궤도죠. 그거와 같이 전자쌍이 공유되면서 새로운 이제 그 혼성 궤도가 생기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얘는 s 오비탈이고 얘는 p 오비탈인데 p는 이제 x, y, z 세 개잖아요. 네, 축에 따라서. 그래서 R형 모양인 거 세 개랑 원형 모양인 것끼리 특유의 궤도를 만들고 그 만들어진 궤도하고 각각의 네, 수소의 원형 모양인 그 s 오비탈이 또다시 혼성 궤도를 만드는 형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네, 더 깊이 들어가면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푸실 때는 이게 지금 보면 sp3면은 결국에 전자가 이제 4개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공유하는 전자쌍이든 비공유하는 전자쌍이든 합쳐서 총 4개의 전자쌍이 있는 그런 물질을 선택을 하시면 돼요. 예를 들면 sp3 혼성궤도 함수를 이루고 있는 또 다른 물질은 이제 물이에요. 네, 물은 자, 산소를 예로 들면 산소는 원자 번호가 8번이고 네, 첫 번째 껍질에 2개가 있고 자, 두 번째 껍질에 6개가 있어요. 셋, 넷, 다섯, 6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H2O니까 이제 수소하고 이게 전자쌍을 공유를 하죠. 그래서 여기 하나 수소가 가지고 있는 거, 또 여기 하나 이렇게. 그러면 하나, 둘, 그리고 비공유 전자쌍 셋, 이렇게 4개가 있잖아요. 이렇게 4쌍이 되어 있으면 얘도 sp3 혼성 궤도 함수와 가장 관계가 깊다고 할 수 있겠죠. 반면에 뭐 이런 물질, 예를 들어 이제 BF3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 붕소는 우선은 원자 번호가 5번이잖아요. 그래서 최외곽전자가 첫 번째 껍질이 2개 있고 여기에 하나, 둘, 3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공유되는 전자쌍이 여기 F, F, F 이렇게 붙으면 한 쌍, 두 쌍, 세 쌍인 거예요. 그래서 요거 하나, 2개, 3개니까 sp3가 아니라 sp2 혼성궤도 함수겠죠. 네, 그렇게 이해하고 푸시는 게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더 깊이 들어가면 막 양자역학 나오고 그리고 이 전자가 차 들어가는 게 뭐 스핀이라는 것도 나오고 굉장히 네, 힘든 곳으로 가기 때문에 이 정도 설명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5번입니다. 규칙적으로 증가하는 리튬, 나트륨, 칼륨의 성질 중 일정하지 않은 것은 요거는 총 이 4개의 네, 그 답이 있는데 그 중에 3개는 이렇게 갈수록 경향성이 같고 한 개만 아마 반대일 거예요. 여기 보면 동일 족이잖아요. 네, 1족입니다. 1족. 네, 그래서 리튬, 나트륨, 칼륨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원자 번호 커지겠죠. 네, 증가하고 원자 번호가 커지면서 껍질이 늘어나니까 반지름도 증가하겠죠. 반면에 같은 족에서 이온화 에너지는 그러니까 1차 이온화 에너지는 점점 감소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껍질이 많아질수록 이 안에 있는 원자 핵에 있는 그 양성자와의 거리가 점점 네, 멀어지기 때문에 요거 하나 띄는 거하고 요거 하나 띄는 거는 네, 이 인력이 멀어지는 이 마지막 껍질에 있는 전자를 띄는 게 훨씬 더 힘이 별로 안 들어요. 네, 그래서 자, 요거는 감소를 하게 되겠죠. 네, 4번 전자수는 껍질이 늘어날수록 증가합니다. 그래서 답은 1, 2, 4번은 같고 3번이 반대이다. 답은 3번입니다. 38번입니다. 원자과 전자 배열이 NS의 제곱, NP 제곱인 원소는 단 N값이 2와 3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N값이 2일 때부터 찾아보면 자, 2의 S의 제곱, 2의 P의 제곱 그리고 끝이겠죠. 그럼 앞에 올 수 있는 거는 1의 S제곱 말고는 없어요. 그러면 전자의 개수를 총 따져보면 6개가 되겠죠. 6개의 물질은
탄소밖에 없죠. 답은 3번인데 규소도 한번 찾아볼게요. 규소는 원자 번호가 14번입니다. 그러면 원래 P에는 6개까지 차요. 왜냐하면 P가 P, X, P, Y, P, Z 이렇게 세 축으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각 축마다 이렇게 2개씩 순서대로 차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총 6개가 P오비탈에 차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기억하고 이 3을 집어넣어 보면 3S 제곱에 3P의 제곱이면 앞에 올 수 있는 건 자, 1의 S제곱 다 차야 됩니다. 전자가. 그 다음에 2의 S제곱에 3의 죄송합니다. 2의 P의 6승이겠죠. 네. 그래야 X, Y, Z 다 차니까. 그러면 이렇게 하면 10개. 이렇게 하면 4개 해서 총 14개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게 규소가 되는 겁니다. 답이. 이런 식으로 푸시면 됩니다. 41번. 물이 브랜스테드의 산으로 작용한 것은 이제 산과 알칼리를 구분하는 정의, 구별법이 3가지가 있는데 이제 브랜스테드의 산의 정의는 수소이온을 주는 물질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 2, 3, 4번 중에 3번을 보면 이 물이 수소이온 하나를 암모니아한테 줘서 암모늄 이온으로 되죠. 그래서 이게 산으로 작용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답은 3번입니다. 44번입니다. pH가 2인 용액과 4인 용액. pH는 마이너스 로그 H 플러스의 값이잖아요. 이게 지수값이에요. 지수값. 그래서 10의 제곱과 10의 4승. 네. 요 값의 차이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마이너스가 안 붙었으면 요게 더 큰 거겠지만 마이너스가 붙었으니까 요게 더 큰 숫자죠. 그래서 공이 2개, 공이 4개. 그러면 2개 지우면 100배가 더 크죠. 그쵸?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45번입니다. OH-가 이렇게 값이 주어졌어요. 그러면 이거는 우선 pH 플러스 POH가 14다. 요거를 우선 알고 계셔야 되고요. 요걸 기준으로 이제 pOH 값을 구해보면 pOH는 마이너스 로그 그 다음 OH 마이너스 값이잖아요. 그래서 10의 마이너스 5승이 되는 거죠. 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 밑에 10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약분되면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5 해서 5 값이 되죠. 그럼 이 값을 자 여기다 집어넣으면 pH와 5를 더한 값이 14가 되려면 pH는 이제 9가 되겠죠. 그쵸? 9 더하기 5가 14니까. 그래서 pH가 9일 때의 상태는 알칼리성이고, 그러면 답이 4번이 되는 거죠. 46번입니다. 이것도 이제 pH 구하는 문제인데, pH를 구할 때는 반드시 이게 노르말 농도인지 몰 농도인지 확인을 하셔야 돼요. pH는 무조건 몰 농도로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1가는 몰하고 노르말이 같으니까 그냥 계산하면 되는데, 2가는 몰농도를 그러니까 노르말을 몰농도로 환산해서 계산을 해야 된다. 그 정도만 알고 이제 문제를 푸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문제는 몰농도로 나왔기 때문에 얘를 그냥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pH는 마이너스 로그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이죠. 이걸 계산기로 그냥 계산하셔도 되는데 얘를 그냥 계산기 없이도 사실 할 수 있어요. 뭐냐면 곱하기는 이제 로그 밖으로 나오면 더하기가 되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로그 2 더하기 마이너스 로그 10의 마이너스 6승 이렇게 되죠. 그러면 로그 2 값 정도는 암기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이게 0.3010입니다. 네. 자, 로그 2는 0.3010, 로그 3은 0.4771.
요 두 개만 아셔도 계산할 때 시간을 많이 단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0.3010이니까 이게 마이너스 0.3010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 10이 있으니까 약분되면 넘어오면서 얘는 플러스 6이 됩니다. 그럼 6에서 0.3010을 빼면 대충 5.7 정도가 나오네요. 그래서 pH가 5.7이 되는 겁니다. 답은 1번입니다. 49번입니다. 다음 수용액 중에 pH가 가장 작은 것은, pH가 가장 작으면 작을수록 산도가 높죠. 그렇죠? 네. 그래서 우선 여기 보면 강산, 네, 염산이 강산이고 얘는 약산이잖아요. 네, 해리가 잘 안 되니까. 그리고 이건 알칼리 물질이니까 번외고, 이 두 개 중에 뭐가 농도가 높습니까? 요게 높죠. 그래서 2번이 pH가 가장 작고 산도가 높다라고 할 수 있겠죠. 답은 2번입니다. 50번입니다. 페노프탈레인의 지시약은 산성에서 어떤 색을 띠는가? 아래 나와 있는 표를 꼭 숙지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시험 문제 많이 나와요. 답은 산성일 때 이제 무색이 되겠죠. 3번입니다. 51번입니다. 0.01 노르말 농도 CH3COH 아세트산이죠. 아세트산의 전리도가 0.01이면 pH는 얼마인가? 얘는 이제 수소이온의 농도 값을 농도와 전리도를 곱한 값으로 우리가 구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만큼 덜 이제 그러니까 분해가 된다? 수소이온이 적게 나온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아요. 이게 강산의 물질로 가면 갈수록 전리도 값이 높습니다. 그래서 아래에 보면 농도와 전리도 값을 곱하면 이제 수소이온의 양이 나오겠죠. 그래서 0.01 노르말 농도 곱하기 0.0이라면 10의 마이너스 4승이 되잖아요. 얘를 로그화해서 마이너스로 값을 계산하면 답은 4, 2번이죠. 53번입니다. 가장 약한 산성을 나타내는 수용액은, 강산이 세 가지 물질이 있어요. 황산, 염산, 질산. 그 얘는 약산이에요. 네, 아까 전리도가 낮다고 그랬죠. 얘는 아세트산. 이건 약산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3대 강산 정도는 암기를 해두시면 좋습니다. 답은 3번입니다. 57번입니다. 염기성 산화물만 고른 곳은, 해설에 보면 이제 금속 산화물이 염기성이라고 나오는데, 금속 산화물은 물과 반응을 하면 수산화 이온을 생성을 시킵니다. 이 두 가지 물질을 한번 볼게요. CaO와 물이 결합을 하면 생성물이 수산화 칼슘이 나오거든요. 네. 이게 이제 OH가 생성되니까 수산화 이온을 만들기 때문에 염기성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Na2O도 물과 반응을 하면 수산화 나트륨이 나와요. 그래서 염기성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금속 산화물이 염기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답은 1번입니다. 59번. 다음 물질 중에서 염기성인 것은, 이 물질들을 다 보면 기본 뼈대는 똑같거든요. 탄소 6개와 수소 5개. 그리고 이제 가장 꼬다리에 붙은 게 이게 이제 작용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작용기를 보면서 이게 산성인지 염기성인지를 우리가 결정할 수 있어요. 이제 염기성이라고 하면 이제 수소를 받을 수 있는 자리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놓고 생각을 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게 이제 아민기인데, 질소는 이제 루이스 점전화식으로 따지면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이렇게 생겼잖아요. 근데 여기 지금 수소가 이렇게 하나, 이렇게 두 개 붙어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 들어갈 자리가 있겠죠. 수소를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반면에 이 니트로기나 하이드록시기 그리고 카복시기로 되어 있는 요 2번, 3번, 4번은 수소가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오히려 3번 같은 경우는
수소를 그 바깥으로 그 내보내는 쪽입니다. 얘도 마찬가지고요. 3번, 4번. 얘는 들어갈 자리가 없고, 그래서 이제 수소를 받아들일 수 있는 물질은 이것 중에 유일하게 이제 1번이 되겠죠. 그래서 작용기 보고 산성인지 염기성인지 정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답은 1번입니다. 60번. 다음 중 콜로이드 용액이 아닌 것은, 이제 여기 보면 콜로이드와 이제 진용액 간의 차이를 우리가 구별을 할 수 있는 기준은 입자의 크기입니다. 여기 지금 이제 나와 있진 않지만 진용액은 입자의 크기가 1나노미터 이하인 경우에 이제 진용액이라고 해요. 그래서 설탕물 정도만 진용액이고 나머지는 다 콜로이드라고 볼 수 있어요. 답은 4번입니다. 61번. 어느 점 내림 현상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라우레 법칙에 보면 이제 끓는 점 오름, 어느 점 내림 현상 모두 용질의 양과 이제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62번. 방금 문제와 동일한 문제인데요. 네, 용질의 그 분자량만 찾아서 분자량이 제일 큰 거를 찾으시면 돼요. 그 아래 식을 보면 이제 네, 델타 TF가 I 곱하기 KF 곱하기 M인데 나머지는 뭐 동일하겠죠. 단 요 M 값이 물질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용질의 몰랄 농도가 높다라는 것은 결국에 네, 분자량이 가장 큰 거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65번입니다. 염화은의 용해도가 이렇게 주어지고요. 이 물질의 용해도 곱을 구하라는 문제인데요. 자, 순서대로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우선 염화은의 용해도 값을 통해서 얘 분자량을 우선 계산할 수 있잖아요. 그럼 용해도를 네, 밑에 보시면 자, 용해도를 분자량으로 나누면 이제 몰 용해도라는 값이 나옵니다. 그 몰 용해도 값이 이제 해리 반응식을 통해서 반응하는 각각의 물질의 양이 돼요. 즉 여기서 계산한 값이 각각의 이제 은과 염소 이온의 값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S제곱이니까 요거를 제곱한 것을 계산기로 계산을 하면 1.2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0승 정도가 나오거든요. 네, 이런 식으로 용해도 곱을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답은 1번입니다. 66번입니다. 이 문제는 상당히 어렵고 시험에 자주 나온다. 그래서 풀이 과정을 꼼꼼히 체크하셔서 틀리지 않게 많이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산 나트륨의 물 100g에 대한 용해도가 자 80도씨일 때 148g, 20도씨일 때 88g이래요. 그래서 80도씨 포화 용액을 이제 100g을 70g으로 농축시킨 후에 얘를 20도씨로 냉각시켰을 때 석출되는 질산나트륨의 양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럼 순서대로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80도일 때의 그 용해도가 148g이라고 했어요. 즉, 물 100g에 요게 틀렸어요. 죄송합니다. 이게 질산 나트륨이라 나트륨이 들어갔어야 되는데 질산 칼륨으로 들어갔네요. 다음에 책 쓸 때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148g이 녹는다고 해요. 그러면 요것과 요것을 합치면 이 용액의 총량이 되겠죠. 그래서 80도일 때 248g의 용액이 이제 생깁니다. 그런데 물의 양을 이제 우리가 총 용액 기준을 이제 100g으로 했기 때문에 요거로 계산을 해보면 100g 곱하기 248분의 100을 하면 자 248일 때가 아니라 네, 총 용액이 100g일 때 물의 양을 우리가 환산해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 100에서 물의 양을 빼면 네, 이 안에 녹아있는 질산나트륨이 나오겠죠. 이게 59.7g이에요. 59.7g의 질산나트륨이 있는 겁니다. 현재. 그런데 이것을 70g으로 농축을 했다는 얘기는
이제 물을 날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요 농축한 양에서 질산나트륨의 양을 빼면 요게 이제 농축했을 때 물의 양이 되겠죠. 그쵸? 자, 그럼 이 상태에서 20도씨로 냉각을 합니다. 그러면 냉각했을 때의 그 용해도가 88이라고 나오죠. 20도씨에서의 그 용해도가 88g입니다. 네. 그러면 얘를 이제 비례식으로 우리가 좀 풀어서 계산을 해보면, 자, 원래 요 식의 의미가 88g 대 네, 100g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x 대 지금 현재 네, 이제 70g으로 농축했을 때의 물의 양. 요게 20도씨에서 용해도잖아요. 질산나트륨. 요거는 용매, 물의 양이고. 그래서 이렇게 곱해서 자, x만 남기고 이항해서 문제를 이제 풀어보면 x 값이 9.1이라는 값이 나옵니다. 이것이 이제 20도씨에서 녹아있을 수 있는 질산나트륨의 양이죠. 근데 질산나트륨이 아까 59.7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럼 59.7이 있는데 9.1만큼 녹아있을 수 있고 나머지는 다 석출되는 겁니다. 그럼 이 값을 빼면 50.6이라는 값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이 문제 어렵습니다. 많이 풀어보셔야 돼요. 67번입니다. 질산칼륨을 물에 용해시키면 이거는 이제 고체죠, 고체. 네, 고체는 온도가 낮으면 낮을수록 잘 안 녹고 온도가 높아야 잘 녹아요. 그래서 이제 포화용액을 냉각을 시키면 이제 포화가 아니라 불포화가 아니라 과포화가 되겠죠. 과포화가 되면 이제 석출로 이어집니다. 네, 그래서 4번이 맞지 않죠. 70번입니다. NaCl은 1가입니다. 1가 물질은 몰농도와 노르말 농도가 같다. 네, 그래서 얘는 이렇게 되겠죠. 답은 2번입니다. 71번. 자, 친수, 소수 콜로이드 구별하실 수 있어야 돼요. 이거 친수, 소수, 물 싫어해요. 답은 4번입니다. 73번입니다. 30% 질량 기준이죠. 네. 이것의 그 진한 염산의 비중이 1.1이라고 합니다. 이것의 몰농도는 얼마냐? 이거 계산을 하려면 자, 밑에 식이 뭐 맞긴 맞는데 좀 단위가 하나가 생략된 게 있어서 제가 새로 풀어 드릴게요. 자, 보면 비중이 이제 1.1g/ml고 네. 곱하기 1000ml가 1리터가 됩니다. 그러면 이거 약분하면 값이 1100g/리터가 되는 겁니다. 요 1100g이라는 것이 이제 진한 HCl인데 요게 30%잖아요. 그러면 30%의 염산의 무게가 몇 몰인지 찾아서 여기 집어넣으면 이게 몰농도 값이 되겠죠. 그러면 자 1100에 0.3 곱하면 이게 330이잖아요. 네, 이게 330g이고 염화수소의 화학식량이 36.5g/몰이잖아요. 그럼 이거 나누면 대충 9.04 정도가 나온대요. 그래서 9.04가 네, 여기 들어가는 거겠죠. 그래서 9.04몰 퍼 리터. 이게 답이죠. 답은 2번입니다. 77번입니다. 0.01 노르말 농도 아세트산의 전리도가 0.01이면 pH는 얼마이냐. 자, 밑에 해설을 보시면 수소이온의 양을 결정을 할 때 농도와 전리도를 곱합니다. 그래서 0.01 노르말 농도 곱하기 0.01 하면 네, 이런 값이 나오죠. 얘를 이제 pH 구하는 공식에 대입을 하면 답이 4가 됩니다. 정답은 2번이죠. 78번입니다. 몰농도 0.5몰의 황산나트륨의 노말 농도. 드디어 이제 이가 물질이 나왔어요. 자, 요게 해리가 되면 ENA 플러스
플러스 SO4 황산이온 E-, 즉 전자를 두 개씩 주고받죠. 그럼 이가예요. 이가 물질은 몰농도에 곱하기 2가면 2, 3가면 3 이렇게 곱하면 노르말 농도가 됩니다. 그래서 0.5에 2를 곱하면 자 1노르말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80번입니다. 다음 중 산화에 해당하는 반응. 산화와 환원. 산화는 산소, 자, 산화는 산소 증가, 산화수 증가. 네. 그리고 전자, 수소, 감소죠. 자, 여기 보면, 자, 2번, 3번, 4번은 다 전자를 얻죠. 이 세 개는 환원이에요. 네. 그리고 얘가 가지고 있던 전자를 이제 떨어져 나왔으니까 전자를 잃는 거죠. 그쵸? 그래서 1번이 산화 반응입니다. 답은 1번이에요. 자, 81번입니다. 동일한 문제죠. 환원은 수소와 전자를 얻는다. 여기 전자 얻는 거 하나밖에 없어요. 네, 요거죠. 답은 3번입니다. 82번입니다. 이제 산화수 계산하는 문제가 나왔죠. 이렇게 나눠볼게요. 네, 칼륨은 무조건 산화수가 플러스 1입니다. 그래서 플러스 1 더하기 A, 망간을 모르니까, 그리고 더하기 산소는 무조건 마이너스 2예요. 플로린 만나기 전까지는 마이너스 2 곱하기 4는 0이죠. 그러면 A 플러스 1 빼기 8이 0이면 이게 마이너스 7 넘어가면 플러스 7 되니까 답은 3번입니다. 83번입니다. 다음 화학 반응에서 밑줄 친 원소가 산화된 것은, 자, 밑줄 친 원소를 기준으로 산화라는 것은 산소를 얻거나 산화수가 증가했거나, 요거 산소를 얻었잖아요. 그쵸? 답은 2번이죠. 84번. 질산칼륨에서 N의 산화수는 얼마인가? 질산칼륨은 화학식이 KNO3입니다. 그러면 얘가 플러스 1이고 얘는 몰라요. 그리고 얘는 마이너스 2인데 마이너스 2 곱하기 3 더하면 0. 그럼 A 플러스 1 마이너스 6이 0이니까 요거 넘기면 플러스 5 되죠.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87번입니다. 다음 반응식에 관한 사항 중 옳은 것은, 자, 여기 보면 이제 이산화황과 황화수소가 결합한 그런 반응이지요. 자, 여기서 뭐가 뭘로 됐는지를 정확하게 구별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이렇게 된 거고요. 요게 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럼 1번부터 볼게요. SO2 이산화황은 산화제로 작용했다. 다른 물질을 산화시켰다. 요거 말고 다른 물질 뭐가 있습니까? 황화수소가 있죠? 얘가 산화됐나요? 산화됐죠. 네, 산소를 얻었으니까. 그럼 이거 맞죠? 네. 답은 1번이에요. 나머지는 뭐 다 틀렸겠죠. 하나만 한번 봐볼게요. H2S는 산화제로 작용을 했다. 이거 보면, 그럼 산화제로 작용을 했다는 건 다른 물질을 산화시켰다는 얘기인데, 이산화황이 산화돼서 삼산화황이 됐습니까? 아니죠. 산소를 잃어버렸죠. 그러면 환원이 된 거예요. 그럼 환원제로 작용을 한 거죠. 네, 이거는 틀렸죠. 뭐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91번입니다. H2S 플러스 요드가 EHI 플러스 S가 됐을 때 이 요드의 역할은, 이것도 무엇이 됐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문제를 풀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뭐 건덕지라도 하나 남아 있어야 이게 됐다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뭔 얘기냐면, 자, I가 이렇게 될 수는 없잖아요. 그쵸? 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요드가 네, 이렇게 되고 요 물질이 이렇게 된 거죠. 그럼 이 상태에서 자, 얘가 이렇게 됐다. 그리고 얘가 이렇게 됐다. 그러면 요드의 역할은 과연 무엇이냐? 자, 여기 우측에 있는 테이블을 보시면 네, 이 H2S가 S가 되면서 수소를 잃어버렸잖아요. 자, 수소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면은 산화가 된 겁니다. 그럼 얘는 자신은 환원되면서 네, 상대방을 산화시키는 산화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 표 반드시 이거 숙지해 두시면
편합니다. 요거 하나만 외우시면 돼요. 계속 말씀드립니다. 자, 마지막 99번입니다. 일반적으로 환원제가 될 수 있는 물질이 아닌 것은. 환원제라는 거는 상대방을 환원시키는 물질이죠. 환원을 시키려면 산소를 이제 뺏어와야 되는데, 발생기에 산소를 내게 되면 상대방을 산소와 결합시키는 그런 물질이 되겠죠. 그래서 얘는 정반대 얘기가 됩니다. 답은 4번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99문제 정도를 이제 제가 다 해설은 못 해드렸지만 주요한 문제 중심으로 해설을 제가 해드렸고, 특히 계산 문제는 다 다뤄드린 것 같아요. 해설 보시면서 모르시는 부분이나 질문이 있는 경우는 반드시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부족하지만 조금 더 해설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